밤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월광조차 구름에 가려 행군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군화 발소리만이 흘길 위에서 묵직하게 울렸다. 속도 늦추지 마. 중대장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야간 행군은 이미 18km를 넘겼다.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그때였다. 뒤쪽 대열에서 미묘한 소동이 일어났다. 작게 숨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한 명의 여군이 발을 헛디뎌 쓰러졌다. 이수진, 일어나. 앞줄에서 달려온 분대장이 그녀를 부축했지만 순간 그 뒤에서 거친 손이 어깨를 잡아챘다. 야, 이런 데서 나자빠져? 정신 안 차려? 목소리의 주인은 고참 상병이었다. 그의 소나귀가 이수진의 팔을 비틀며 바닥으로 눌렀다. 아, 아파요. 그녀의 신음에 상병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아프면 퇴소해. 여기선 버티는 게 전부야. 분대장이 끼어들었지만 상병은 그를 노려보았다. 이건 훈련이다. 훈련 중 교관이 뭐 좀 세게 다룰 수도 있지. 그 말 속엔 위협과 묵살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손이 다시 올라갔다. 이수진의 관자놀이 근처로 주먹이 날아왔다. 번쩍이는 통증과 함께 시야가 뒤틀렸다. 다른 대원들이 움찔했지만 대열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보고하지 마. 그냥 넘어가. 그 한마디가 공포처럼 퍼졌다. 이수진은 거의 끌려가듯 행군을 이어갔다. 머리는 울리고 다리는 무거웠다. 그리고 그 순간 발끝이 흙길의 뿌리에 걸렸다. 몸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뒤통수에 또 한 번 충격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대열은 멈추지 않았다. 고참 상병은 탈진이라고만 보고했다. 새벽 340. 야전 천막 안 이수진은 간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의무병이 맥박을 재며 고개를 저었다. 충격이 심하네 보고는 곁에 서 있던 상급자는 짧게 답했다. 불필요하다. 단순 실신으로 올려. 하지만 의무병의 눈빛은 굳어졌다. 이건 실신이 아닙니다. 외상 흔적이 있어요. 그 말에 상급자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조용히 해.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마. 천막 밖에서는 여전히 훈련이 이어지고 있었다. 별빛도 월광도 없는 새벽. 침묵은 오히려 더 무겁게 내리눌렀다. 아침 750. 연병장 옆 본부 천막. 중대장은 전화를 붙들고 목소리를 낮췄다. 예, 사단장님 예. 그 단순 탈진입니다. 아닙니다. 폭행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의무병은 몰래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두개골 타격 흔적, 측두부 멍, 의식 불안정. 그 기록은 군 규정상 반드시 상부 보고가 필요한 부상 기록이었다. 오전 920. 사단 의무대. 의무병의 보고는 결국 사단장 비서관의 손에 들어갔다. 그리고 12분 후 사단장 직속 라인에서 육군본부 상황실로 연락이 올라갔다. 야간 행군 중 부상? 여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관련자 전원 대기시켜. 그리고 전군 지휘부 회의 소집하라. 오전 1005. 군사령부 3층 비상회의실. 육군 참모총장, 각 군단장,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확인 중이지만 내부 은폐 시도가 의심됩니다. 그 순간 육군 참모총장이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번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축소할 수 없다. 이건 전군의 신뢰 문제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을 펼쳤다. 종이 장들이 넘겨질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졌다. 가해자 신원은 확인됐다. 그 한마디에 장군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다. 상병 한기호. 제22보병사단 3대대 소속. 올해 3월 부대 내 구타 사건으로 한 차례 영창 처분을 받았으나 상급자의 훈계 조치로 복귀. 육군본부 인사참모가 덧붙였다.
이 인물 아버지가 예비역 준장이며 현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싸늘해졌다. 그래서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건가?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이번 피해자가 여군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작년 그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육군 참모총장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회의실 한쪽에서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작년 7월 DMZ 인근 정찰 중 매복팀이 기습을 받아 전원 전사. 단 당시 이수진 하사만 실종 후 사흘 만에 발견. 그녀의 진술은 훈련 중 사고로 정리됐지만 실제로는 내부 누군가의 위치 노출 가능성이 있었다. 차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트린 건 육군 참모총장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녀가 깨어난다면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였는지 밝혀질 것이다. 같은 시각 사단 의무대 격리병실. 이수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목이 마르지만 입술은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간호병이 다가와 물을 건넸다. 천천히 드세요. 그녀는 겨우 목을 축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여기가 어디죠? 사단 의무대입니다. 하사님 지금 안정 중이세요. 그때 간호병 뒤로 그림자가 드리웠다. 사단 군의관과 헌병대 소속 수사관이 들어왔다. 하사님, 어젯밤 훈련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수진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갑자기 입술 사이로 단어 하나가 흘러나왔다. 봉고. 수사관이 고개를 들었다. 봉고요? 내 하얀 봉고 훈련 중엔 없던 차량 뒤에서 누가.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군의관이 손짓하자 수사관은 잠시 물러났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수첩에 굵게 한 단어를 적어두고 있었다. 하얀 봉고. 오전 1035 군사령부 회의실. 수사관의 긴급 보고가 회의실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하얀 봉고를 언급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즉시 반응했다. 그 차량 작년 DMZ 사건 현장에서도 목격됐던 보고가 있었지 않나? 인사참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정확한 번호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같은 색상과 같은 차종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일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군. 한편 사건 현장 인근 야간행군 코스. 군 수사대 차량이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차량 안 수사관은 현장 사진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흔적이 너무 깨끗한데 누가 일부러 치운 것 같다. 그러나 코스 중간 풀숲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수사관이 내려가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거기에 묻혀있던 건 군번줄 한 개였다. 한기호 상병의 이름이 새겨진 군번줄이었다. 수사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스스로 흘린 게 아니군. 누군가 여기에 두고 간 거다. 오전 1100 군사령부 비상 연락망. 참모총장은 즉시 지시를 내렸다. 전군 지휘부 회의를 계속한다. 그리고 한기호 상병을 지금 바로 연행해라. 하지만 불과 5분 후 헌병대에서 비보가 전해졌다. 목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한기호 상병, 오늘 새벽 5시 이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육군 참모총장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좋다, 이제 이건 더 이상 내부 사건이 아니다. 외부까지 퍼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는다. 대형 스크린에 전군 지휘망이 연결됐다. 각 사단, 군단, 헌병대 지휘부가 실시간으로 보고를 올렸다. 한기호 상병 마지막 위치는 사단 경계 밖 EKM 지점. CCTV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장면이 포착된 후 흰색 봉고 차량에 올라탄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번호판은? 정보참모가 고개를 저었다. 전방위로 불러 처리된 위장판입니다. 군 차량도 민간 등록 차량도 아닙니다. 국방부 차관이 무겁게 중얼거렸다. 작년 DMZ 사건 때도 똑같은 봉고가 있었죠. 그땐 우연이라 치부했는데 이제는 다르군요.
오전 1144단 경계 외곽도로. 헌병대 추적팀이 빠르게 이동했다. 앞 차량에서 무전이 울렸다. 여기서부터는 민간 도로입니다. 경찰 지원 요청합니다. 도착한 경찰 형사가 팀장에게 짧게 보고했다. 흰색 봉고 목격자 확보했습니다. 차량은 도로로 나가지 않고 산악지대를 타고 북쪽 폐창고 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팀장은 이를 즉시 무선으로 전송했다. 폐창고라 그곳은 군과 민간 모두 출입 금지 지역 아닌가요? 경찰 형사가 씁쓸하게 웃었다. 금지라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같은 시각 4단 의무대 격리병실. 이수진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선명했다. 문이 열리자 수사관 김중희가 들어왔다. 그는 어제부터 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었다. 하사님, 어제 하얀 봉고를 언급하셨죠. 혹시 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수진은 한참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어젯밤의 한 장면이 서서히 선명해졌다. 차량 뒤쪽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 한기호 상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김중희가 몸을 숙였다. 누군가 더?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검은 군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대 군복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노란 방패 모양 패치가 있었어요. 김중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노란 방패, 그건 군 정규 부대가 아닙니다. 특정 민간 군사기업에서 쓰는 표식이에요. 오전 1210 군사령부 회의실. 김중희의 보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민간 군사기업이 왜 야간 행군 훈련구역에? 군 내부 인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다. 이건 더 이상 내부 징계로 끝낼 수 없다. 전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 폐창고 같은 시각. 흰색 봉고가 어두운 창고 안에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려온 남자가 뒷문을 열자 묶인 채 눈을 가린 한기호 상병이 모습을 드러냈다. 왜 나까지? 상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운전자는 비웃듯 말했다. 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하거든.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검은 군복, 노란 방패 패치를 단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무표정하게 상병을 바라봤다. 내가 너무 많이 봤어. 오후 1300 군사령부 작전통제실. 드론 정찰 영상이 스크린에 떴다. 산악지대 폐창고 주변에 흰색 봉고가 세워져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지시했다. 전술팀 투입 준비. 대상은 민간 군사기업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 한기호 상병은 생포한다. 그러나 작전팀이 준비하는 사이 김중희의 전화가 울렸다. 하사님이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회의실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무혁. 국방부 차관이 낮게 중얼거렸다. 강무혁이라면 지금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자 전직 특수전사령관 아닌가? 육군 참모총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좋다. 목표가 바뀌었다. 폐창고는 미끼다. 진짜는 강무혁이다. 전술팀 12명이 검은 전투복과 방탄 헬멧을 착용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각자의 무전기에서 단문 명령이 울렸다. 목표 폐창고 내부 인원 전원 확보. 민간 군사기업 소속 가능성 높음. 한기호 상병은 반드시 생포. 팀장 박대위가 지도를 펴고 짧게 지시했다. 팀 1 정문 돌파. 팀 2 후방 창고문 진입. 팀 3 옥상 장악 후 감시. 시간차는 10초도 주지 않는다. 폐창고 내부 같은 시각. 흰색 봉고 옆 한기호 상병은 여전히 결박된 채 앉아 있었다. 그 앞에 노란 방패 패치 남자가 무전기를 귀에 댔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의 시선이 문 쪽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 올 걸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뭐가 준비됐다는 거야?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자는 짧게 웃었다. 넌 곧 주인공이 될 거다. 뉴스 헤드라인에 탈영병, 군 작전 방해하다, 사살 괜찮은 제목이지 않나? 오후 1325 작전 개시.
박대위가 손을 내리자 폭발음과 함께 정문이 날아갔다. 티밀이 순식간에 내부로 진입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안쪽에 있던 무장 인원들이 반응했지만 곧이어 후방에서도 전술팀이 들이닥쳤다. 그러나 이상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흰색 봉고만 남아 있었고 결박된 인원은 없었다. 한기호는 어디 있지? 티미의 병사가 봉고 뒷문을 열었다. 안에는 군복을 입은 마네킹이 앉아 있었다. 그 머리에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투 레이트 너무 늦었군. 군사령부 작전통제실. 드론 영상 속 폐창고 내부가 보였다.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악물었다. 놈들이 우리 움직임을 미리 알았다. 내부 누군가가 흘린 거다. 국방부 차관이 차갑게 말했다. 강무혁 그자의 손길이군. 놈은 항상 두 수, 세 수 앞서 움직였지. 산악지대 북쪽 폐창고에서 OKM 떨어진 곳. 흰색 봉고가 이미 산악도로를 내려가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이는 노란 방패 패치 남자, 조수석에는 풀린 상태의 한기호 상병이 앉아 있었다. 왜 나를 그냥 풀어주는 거지? 상병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남자가 무심히 대답했다. 넌 이제 우리 편이야. 아니면 내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 상병의 얼굴이 굳었다. 같은 시각 사단 의무대. 이수진은 두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다. 방금 전 창고 급습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중희가 병실로 들어오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가겠습니다. 하사님 지금은 몸을. 그 봉고 그 사람들 작년에도 봤어요. 제가 아니면 못 찾습니다. 김중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단독 행동은 안 됩니다. 오후 1400 군사령부 브리핑룸.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공식 발표됐다. 육군해군 공군 헌병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경찰청 특수수사팀까지 한데 모였다. 육군 참모총장은 브리핑 마지막에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다. 군 내부와 외부 세력이 결탁한 조직적인 범죄다. 그리고 우리는 배후를 알고 있다. 오후 1415 알 수 없는 위치. 넓은 사무실 책상 위에 군사 지도와 여러 개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그 앞에서 한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예, 창고 작전은 예상대로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깊이 들어올 겁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전화를 끊자 그는 벽에 걸린 액자 속 군복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인물은 바로 강무혁 전직 특수전 사령관이자 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었다. 수진이 넌 여전히 끈질기구나.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위성 사진과 도로망 지도가 동시에 띄워져 있었다. 경찰청 특수수사팀장 최경호 경정이 먼저 브리핑을 시작했다. 흰색 봉고는 폐창고에서 북쪽으로 빠져 군 경계밖 민간 도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민간 CCTV 열흘치를 역추적한 결과 산악도로 중간 지점에서 신호가 끊겼습니다. 위치 강원도 화천군 폐광산 인근. 김중희가 지도를 가리켰다. 이곳은 민간인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과거 군 보급 창고로 쓰였고 지금은 사실상 방치 상태죠. 하지만 내부 구조는 복잡해서 차량이 들어가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작전팀은 즉시 이동한다. 이수진 하사, 몸 상태는 괜찮나? 이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네, 작전 투입 가능합니다. 오후 1540 헬기 이송 중. UH-60 블랙호크 내부 바람과 로터 소리가 귀를 때렸다. 이수진은 무릎 위에 태블릿을 보며 경로를 다시 확인했다. 그 옆에서 김중희가 물었다. 하사님,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들이 폐광산으로 갔다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작년 DMZ 사건 당시 제가 사흘 동안 감금됐던 곳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철문, 지하 통로 그리고 그 봉고도 그 안에 있었어요. 김중희의 표정이 굳었다. 그렇다면 이번 작전이 단순 추적이 아니라 회수 작전이군요. 오후 1605 폐광산 외곽.
전술팀과 특수수사팀이 포위망을 좁혀갔다. 산악 특수장비를 착용한 요원들이 절벽을 타고 내려가고 드론이 상공을 선회했다. 박대위가 무전을 날렸다. 대상 구역 500m 전방. 열감지 센서에서 다수 인원 포착. 무장 가능성 높음. 육군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무전에 울렸다. 목표는 한기호 상병 생포, 봉고 확보, 추가 인원 체포다. 부상자는 최소화하라. 폐광산 내부 같은 시각. 넓은 터널 한가운데 흰색 봉고가 세워져 있었다. 그 옆에 한기호 상병이 서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느슨하게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앞에 선 노란 방패 패치 남자가 말했다. 곧 온다. 그들이 오면 넌 우리한테서 달아나는 척하라. 그럼 모든 시선이 너에게 쏠릴 거다. 상병이 불안하게 물었다. 그 뒤엔 남자가 피식 웃었다. 그 뒤엔 넌 그 자리에서 사라질 거다. 그때 터널 끝쪽에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강무혁이었다. 그는 여전히 잘 다려진 민간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장의 선장군과 다름없었다. 모두 준비됐군. 그가 낮게 말했다. 이번 작전의 목적은 단순히 놈들을 피하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 거짓 승리를 주는 거다. 오후 1620포위망 돌입. 전술팀이 폐광산 입구를 돌파했다. 폭음과 함께 최루탄이 퍼지고 섬광탄이 터졌다. 요원들이 일제히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터널 안쪽 한기호 상병이 결박에서 풀려난 채 허겁지겁 달려나왔다. 살려주세요. 그의 목소리에 몇 명의 요원이 즉시 그를 보호하며 후방으로 빼냈다. 그러나 그 순간 드론 영상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김중희가 화면을 보며 외쳤다. 잠깐. 봉고 안쪽 온열 신호 없음. 차량은 비어 있습니다. 박대위가 주위를 둘러봤다. 이건 미끼다. 전원 철수. 그 순간 터널 천장이 흔들리며 폭발음이 터졌다. 바위와 먼지가 요원들을 덮쳤다. 군사령부 작전 통제실. 영상이 갑자기 끊기자 통제실 안이 술렁였다. 육군 참모총장이 차갑게 말했다. 강무영 놈이 우리를 유인한 거다. 봉고는 가짜, 상병은 방패였어. 국방부 차관이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면 진짜 목표는? 통제실 전화가 동시에 울렸다. 상대는 국가정보원 요원이었다. 본부 서울 시내에서 흰색 봉고 목격. 차량 안에 군복을 입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수진. UH-60 헬기 안 김중희는 무전기를 움켜쥐고 있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울 시내에서 봉고 발견. 탑승자는 군복 차림 여성 이수진 하사로 추정. 옆에 있던 특수수사팀장 최경호 경정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수진 하사는 지금 헬기 안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중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이수진이 이미 헬기에 타기 전에 누군가 교체한 겁니다. 오후 1624단 의무대 20분 전. 이수진은 병실에서 작전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 들어온 건 김중희가 아닌 낯선 간호병이었다. 하사님,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다. 복도 끝 하얀 봉고가 기다리고 있었다. 군사령부에서 보낸 차량입니다라는 말에 이수진은 의심 없이 올라탔다. 차량 문이 닫히자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운전석에 앉은 인물은 군인도 간호병도 아니었다. 검은 군복, 노란 방패 패치. 이게 뭐죠? 이수진이 몸을 돌리는 순간 뒤에서 팔이 목을 감았다. 목덜미에 주사바늘이 찔리며 의식이 급속히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스쳐간 것은 옆자리에서 차갑게 웃는 강무혁의 얼굴이었다. 오후 1710 서울 강북 폐공장. 하얀 봉고가 녹슨 철문 안으로 들어왔다. 차량이 멈추자 뒷문이 열리고 의식을 잃은 이수진이 끌려 나왔다. 강무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깨우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 옆에서 노란 방패 패치 남자가 물었다. 그녀를 이렇게까지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강무혁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이수진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그녀는 1년 전 DMZ 작전의 마지막 증인이다. 그녀가 본 것을 세상에 말하기 전에 그 입을 영원히 닫아야 한다. 오후 1715 군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작전 통제실 안은 거의 전투 지휘소 수준이었다. 서울 전역 CCTV, 드론, 경찰 순찰차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경찰청 무전이 울렸다. 대상 차량 강북구 성수고가 밑에서 포착. 현재 북동쪽으로 이동 중. 육군 참모총장이 지시했다. 전술팀을 도심에 투입하라. 하지만 민간인 피해는 절대 안 된다. 김중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을 찾기 위해선 봉고를 멈추는 게 아니라 강무역을 쫓아야 합니다. 그는 항상 한 발 먼저 움직입니다. 오후 1725 서울 북부 외곽도로. 경찰차 3대가 봉고를 추격했다. 그러나 봉고는 골목길로 파고들며 순찰차의 진입을 차단했다. 드론 영상이 이를 따라가자 봉고가 갑자기 커다란 창고 앞에서 멈췄다. 뒤이어 차 문이 열리고 안에서 나온 건 한기호 상병이었다. 무전이 급박하게 울렸다. 대상 확보. 아니 잠깐. 이수진 하사는? 그러나 상병은 피투성이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여기 없다. 강무역 남쪽으로 갔다. 오후 1740 서울 한강 남단. 검은 세단 한 대가 고가도로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트렁크가 열리자 안에서 묶인 채 눈을 가린 이수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무역이 직접 그녀를 꺼내며 말했다. 이제부터 넌 내 보험이 된다. 군이 날 잡으려면 너를 포기해야 할 거다. 그는 주머니에서 위성전화기를 꺼냈다. 본부 작전 2단계 개시. 도심 혼란 작전 준비하라. 오후 1750군 사령부. 국정원 요원이 긴급 보고를 올렸다. 서울 도심 전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통신장애, CCTV 다수 무력화. 이는 명백히 조직적인 군사작전 양상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강무역이 도심 전체를 전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모든 부대 경계태세 최고 단계로 격상. 국방부 차관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 구출 작전이 아니라 전면전의 시작이다. 정확히 오후 6시 시내 전광판이 일제히 꺼졌다. 지하철 역사 방송도 끊기고 신호등이 무작위로 깜빡였다. 5분 후 시내 곳곳에서 동시에 폭죽과 폭발음이 터졌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소음과 불빛에 혼란에 빠졌다. 경찰 무전망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명동에서 군복 차림 무장 인원 목격. 광화문 사거리 폭발물 의심 가방 발견. 강남역 부근 도로 봉쇄 필요. 하지만 합동수사본부는 곧 눈치챘다. 이건 실제 공격이 아니라 가짜 위협이었다. 수십 명의 민간 군사기업 요원들이 서울 전역에 흩어져 교란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 한강 남단 버려진 창고. 이수진은 의자에 결박된 채 정신을 차렸다. 창고 안은 어둡고 창문에는 두꺼운 철판이 붙어 있었다. 옆에 앉은 강무역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기분은 어떤가 하사? 이수진은 눈을 가린 천을 벗어던지며 그를 노려봤다. 목숨을 담보로 협상하려는 거죠? 하지만 군은 절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강무역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난 내가 필요해.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만으로도 군은 절대 무모하게 못 움직인다. 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작년 DMZ 사건 기억나나? 그때 내가 봤던 건 단순한 교전이 아니었지. 이수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건 기밀이었어요. 강무역은 가볍게 웃었다. 기밀? 아니지. 그건 내가 설계한 시범 작전이었어. 실전에서 민간 군사기업이 국가 군대를 얼마나 제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험. 오후 1815 합동수사본부. 작전 통제실의 공기는 살얼음 같았다. 김중희가 CCTV 블랙아웃 구역의 지도 위에 빨간 점을 찍었다. 이 패턴 무작위가 아닙니다. 봉고의 이동 경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경찰청 특수수사팀장 최경호 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즉, 교란 작전은 봉고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연막. 그리고 그 연막의 중심부가 바로 김중희가 한 곳을 가리켰다.
한강 남단 폐항만 창고지대입니다. 오후 1825군 특수작전팀 투입 준비. UH-60 헬기 2대가 한강 남쪽 외곽에서 대기했다. 박대위가 무전으로 지시했다. 목표는 인질 생존 확보. 강무역은 가능하면 생포하되 저항 시 사살 허가. 하지만 작전 개시 직전 무전이 또 울렸다. 본부 목표 구역 반대편에서 강무역 목격. 통제실이 술렁였다. 뭐라고? 그럼 인질은? 폐항만 창고 같은 시각. 강무역은 자리에서 일어나 결박된 이수진을 내려다봤다. 넌 미끼다. 군은 곧 여길 덮칠 거다. 그 순간 난 이미 다른 곳에 있을 거고. 그는 뒤돌아 문을 나섰다. 철문이 닫히자 창고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수진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손목에 남은 미세한 틈을 이용해 결박을 풀기 시작했다. 작년 DMZ에서 배운 생존 기술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오후 1835 창고 외곽. 특수작전팀이 조용히 포위망을 좁혀갔다. 박대위가 속삭였다. 준비 돌입. 철문이 폭발과 함께 열리고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 순간 천장에서 와이어에 매달린 폭탄이 떨어졌다. 폭탄. 모두 엎드려. 폭발과 함께 시야가 흙먼지로 뒤덮였다. 연기가 거치자 의자가 쓰러져 있었고 결박줄만 바닥에 남아 있었다. 이수진은 사라지고 없었다. 오후 1840군 사령부. 김중희의 무전이 터졌다. 본부 인질은 확보 실패. 현장에 남은 건 강무역의 음성 메시지입니다.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쫓으려면 쫓아라.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원하는 건 추격이 아니라 전쟁이다. 국방부 차관이 차갑게 말했다. 놈은 우리를 도시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려 한다. 흰색 봉고 대신 이번엔 검은 SUV 2대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맨 앞 차량 뒷좌석 이수진은 여전히 결박 상태였지만 눈은 자유로웠다. 옆에 앉은 노란 방패 패치 남자가 낮게 웃었다. 너희 군 참 끈질기더라. 하지만 이번엔 절대 못 따라올 거다. 이수진은 짧게 대꾸했다. 너희가 이기는 건 잠시뿐이야. 오후 1850 군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통제실 스크린에 서울 도심 위성 사진이 확대됐다. 여러 대의 차량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었고 GPS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깜빡였다. 최경호 경정이 설명했다. 목표는 차량 2대. 하지만 5분마다 차량이 터널로 들어갔다 나오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GPS 신호를 위조하고 있어 추적이 어렵습니다. 김중희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차량이 아니라 목적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강무역은 목적 없는 이동을 하지 않아요. 이 혼란 속에서도 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오후 1900 청계천 부근. SUV 2대가 한꺼번에 지하도로로 들어섰다. 뒤따르던 경찰 추격팀이 무전을 날렸다. 본부 목표 시야에서 이탈. 나오는 출구 예측 불가. 그러나 3분 후 지상에 나타난 건 SUV 한 대뿐이었다. 또 하나는 완전히 사라졌다. 실은 그 순간 사라진 차량은 지하 물류 터널로 진입해 있었다. 이수진은 창밖으로 스치는 어두운 터널 벽을 보며 깨달았다. 여긴 한강 밑인가? 오후 1910 한강 남단 버려진 호텔. SUV가 호텔 지하 주차장에 멈췄다. 강무역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유롭게 시계를 보며 말했다. 좋아, 시간 맞췄군. 이제 군은 북쪽을 뒤질 거다. 우린 남쪽에서 다음 수를 둔다. 이수진이 차에서 끌려 내려오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죠. 당신은 뭔가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강무역의 눈빛이 잠시 빛났다. 정답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질 첫 실험 그 중심에 내가 서게 될 거다. 오후 1920군 사령부. 작전 통제실이 술렁였다. 북쪽 추격팀이 SUV를 놓친 사실이 보고된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악물었다. 다시 패턴을 분석하라. 강무역의 과거 작전 데이터를 전부 가져와라. 김중희가 재빨리 과거 위성 자료를 불러왔다. 그는 손가락으로 지도 위 몇 지점을 찍었다. 보십시오.
그가 과거 은신했던 장소 전부 한강 남단 폐건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남쪽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후 1935 한강 남단 상공. UH-60 헬기 2대가 저공 비행을 시작했다. FLIR적 외선 열상 카메라 화면에 오래된 호텔 지하에 강한 열원이 포착됐다. 박대위가 무전했다. 목표 포착. 특수작전팀 착륙 준비. 그러나 강무혁도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호텔 지하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작전 3단계. 폭발물 해제 대신 그것을 켜라. 순간 호텔 옥상에서 거대한 드론 4대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드론 밑에는 폭발물 대신 대형 확성기가 달려 있었다. 오후 1940 서울 저녁. 확성기에서 강무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민 여러분, 곧 보게 될 것은 진짜 군대가 아니라 권력의 장난감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직접 확인하시죠. 시민들이 놀라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 영상은 곧 SNS로 퍼져나갔다. 군사령부 통제실이 술렁였다. 놈이 여론전을 시작했어.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심리전이야. 호텔 지하. 이수진은 결박된 채 모니터를 바라봤다. 도심 곳곳에서 군 차량이 배치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강무혁이 낮게 웃었다. 봐라, 군은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나는 영웅이 된다. 이수진이 그를 노려봤다. 아니, 당신은 국가를 배신한 반역자로 끝날 거예요. 강무혁의 웃음이 멈췄다. 그건 너를 구하러 온 자들이 결정하게 될 거다. 2대의 UH-60 헬기가 호텔 주변 건물 옥상에 특수작전팀을 내려놓았다. 박대위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렸다. 목표 건물은 지하 2층, 이수진 하사 생존 여부 미확인. 폭발물 설치 가능성 높음. 전원 침착하게 접근하라. 팀원들은 야시경과 소음기를 장착한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호텔 창문 대부분이 깨져 있었지만 지하로 통하는 입구는 단 하나뿐이었다. 호텔 지하 같은 시각. 이수진은 여전히 의자에 결박된 상태였다. 앞쪽에 세워진 대형 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그녀를 정면으로 비췄다. 렌즈 옆에는 작은 LIV 표시등이 깜빡였다. 강무혁이 화면 밖에서 목소리를 던졌다. 자, 시작하자.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니. 카메라가 켜지고 모니터에는 수천 명이 접속한 라이브 채팅이 쏟아졌다. 저 역은 누구야? 군이 인질까지 잡혔네. 이거 진짜 생방송 맞아? 강무혁이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군 지휘부. 여기 작년 DMZ 사건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진실을 아는 이수진 하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입으로 그날의 진실을 듣게 될 겁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난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아. 강무혁이 피식 웃으며 테이블 위 칼을 집어들었다. 그럼 내가 너를 설득해야겠군. 오후 1955 군사령부 작전통제실. 대형 스크린에 호텔 내부 생방송 영상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다. 김중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놈이 인질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군을 여론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작전 개시 3분 후 돌입. 인질 안전 최우선. 그러나 박대위가 무전을 날렸다. 본부 열감지 센서의 이상 징후. 지하실 외곽에 다수 인원 포착. 지원 병력일 가능성 있음. 오후 1958 호텔 지하 복도. 특수작전팀이 두 줄로 나뉘어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복도 끝 철문 너머로 강무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군이 곧 들이닥칠 거다. 그 전에 내가 직접 말하라고. 그 순간 지하 복도의 전등이 꺼졌다. 이어지는 것은 총성과 섬광탄 폭발음. 철문 반대편에서 무장 인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대위가 외쳤다. 교전. 인질실은 후방으로. 인질실 내부. 문 앞 총성이 멎자 강무혁이 시계를 확인했다. 좋아, 시간 다 됐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강무혁이 놀란 듯 물었다. 넌 여기 올 리가 없는데?
남자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계획이 바뀌었어. 이 여자는 이제 우리가 데려간다. 이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그 목소리는 작년 DMZ 사건에서 자신을 도와 탈출시킨 그 사람이었다. 군사령부. 통제실 스크린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다. 김중희가 경악하며 외쳤다. 저건 아군도 강무역 측도 아닌 제3세력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악물었다. 상황이 꼬였군. 모든 팀, 인지를 확보하는 자가 누구든 그 즉시 제압하라. 호텔 지하 혼전. 총성과 폭발음이 겹치는 와중 제3세력 남자가 이수진의 결박을 풀었다. 서두르자. 여기 오래 있으면 둘 다 끝장이야. 강무역이 웃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래, 데려가 봐라. 어차피 그녀는 폭탄 같은 존재니까. 남자가 이수진의 팔을 잡아 끌어 복도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특수작전팀이 들이닥쳤다. 양쪽 총구가 서로를 겨누며 팽팽하게 멈췄다. 좁은 복도. 앞에는 군 특수작전팀, 뒤에는 제3세력 남자와 이수진, 그리고 그 뒤쪽에서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강무역. 서로의 총구가 서로를 겨누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수작전팀장 박대위가 낮게 외쳤다. 군 인원이다. 인지를 넘겨라. 제3세력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넘길 수 없다. 이 여자는 지금 너희 군보다 우리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팽팽한 대치. 복도 한가운데 공기가 서늘해졌다. 한 발의 방아쇠만 당겨져도 전면전으로 번질 상황. 강무역이 피식 웃었다. 재밌군. 한 여자를 두고 이렇게 세 세력이 모이다니. 그렇다면 누가 진짜 적인지, 누가 진짜 아군인지 과연 알 수 있을까? 그 순간 천장에서 가느다란 삐익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박대위가 눈치를 채고 외쳤다. 철수. 폭발물 설치됐다. 첫 번째 폭발. 멀리서 둔탁한 폭발음이 울리고 복도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다. 제3세력 남자가 이수진을 감싸 안고 몸을 숙였다. 그 틈을 타 강무역은 뒤로 빠져나가며 외쳤다. 폭발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진짜 쇼가 열릴 거다. 혼전 속 추격. 특수작전팀은 인질 확보를 위해 전진했지만 제3세력의 엄호 사격에 가로막혔다. 총성 속에서 이수진의 귀 옆으로 탄환이 스쳤다. 이수진이 제3세력 남자에게 소리쳤다. 왜 날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가 숨을 고르며 답했다. 넌 우리가 찾는 파일의 위치를 알고 있어. 작년 DMZ에서 내가 무전으로 보냈던 그 암호, 그게 전부야. 이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 파일은 DMZ에서 벌어진 민간 군사기업의 불법 작전 증거였다. 그걸 찾으면 강무역뿐 아니라 그를 뒤에서 지원한 고위 세력까지 드러날 수 있었다. 군의 반격. 박대위가 무전을 날렸다. B팀 후방 차단. C팀 인질 확보 우선. 특수작전 팀원 2명이 측면 복도를 돌아 제3세력을 포위하려 했다. 그러나 제3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연막탄을 터뜨리며 시야를 차단했고 그 틈에 이수진을 끌고 호텔 지상으로 향했다. 호텔 로비. 연기가 자욱한 로비 한가운데 깨진 유리창 너머로 밤거리의 불빛이 보였다. 멀리서 사이렌과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겹쳐 들렸다. 강무역이 로비 반대편에서 나타났다. 그는 총을 쥔 채 제3세력과 이수진을 가로막았다. 어디서 감히 내 인지를 훔쳐가나? 제3세력 남자가 맞받아쳤다. 넌 이미 게임에서 졌어, 강무역. 이 여자는 이제 우리의 열쇠다. 두 번째 폭발. 건물 서쪽 벽이 터져나가며 불길이 치솟았다. 유리 파편과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다. 그 혼란 속에서 이수진이 몸을 비틀어 두 사람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다. 둘 다 믿을 수 없어. 그녀는 반대편 출구로 달렸다. 추격전 개시. 강무역과 제3세력 남자가 동시에 그녀를 쫓았다. 복도와 계단을 오르내리며 세 사람의 숨소리와 발걸음이 뒤엉켰다. 호텔 옥상 문이 열리자 시원한 밤 공기와 함께 서울의 불빛이 쏟아졌다. 그러나 옥상에는 이미 군 헬기가 호버링 중이었다. 박대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렸다. 이수진 하사. 제자리에서 멈춰.
옥상 위에 삼자대면. 이수진은 옥상 난간 쪽으로 몰렸다. 앞에는 강무역, 뒤에는 제3세력 남자, 그리고 공중에는 특수작전팀이 탄 헬기. 헬기 조종사가 외쳤다. 조금만 버텨라, 로프를 내린다. 그러나 강무역이 먼저 손을 뻗었다. 와라 하사. 내가 널 지켜주겠다. 제3세력 남자도 말했다. 그와 가면 넌 죽는다. 우리와 가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수진은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결의로 바뀌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이수진은 난간을 등지고 서 있었고 앞에는 강무역, 뒤에는 제3세력 남자, 그리고 위에서는 헬기가 로프를 내리고 있었다. 헬기에서 쏟아지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리게 했다. 프로펠러 소음 속에서도 세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박동이 또렷이 들렸다. 박대위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울렸다. 하사, 로프 잡아. 우린 너를 구하러 왔다. 하지만 이수진의 눈은 결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쪽은 진실을 폭로할 기회, 다른 한쪽은 지금 당장 목숨을 지킬 안전지대였다. 갈등. 강무역이 한 발 다가왔다. 생각해봐.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폭로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넌 그저 희생양으로 끝날 뿐이야. 하지만 나와 함께라면 살아남을 수 있어. 제3세력 남자가 비웃었다. 그의 말은 전부 거짓이야. 그가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걸 내가 직접 봤잖아. 우리와 가면 내 증언이 세상을 흔들 수 있다. 이수진의 시선이 헬기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강무역이 허리춤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어 보였다. 참고로 말해두지. 이 건물엔 아직 3개의 폭탄이 남아있다. 내가 날 거절하는 순간 난 버튼을 누른다. 초 단위의 긴박함. 헬기 조종사가 고함쳤다. 시간 없어. 폭발 범위 안에 우린 포함돼. 군 특수작전팀은 옥상 출입문 근처에서 대기하며 조준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강무역이 리모컨을 손에 든 이상 무모한 발포는 불가능했다. 이수진이 낮게 말했다. 강무역, 넌 늘 내가 우위에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넌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 강무역이 눈을 가늘게 떴다. 뭐지? 반격의 시작. 이수진은 왼쪽 발을 살짝 틀더니 난간 옆에 숨겨둔 금속 파이프를 발끝으로 밀어 올렸다. DMZ에서 습득한 기술이었다. 무기의 위치를 미리 준비해두는 습관. 순간 그녀는 몸을 숙여 파이프를 집어들고 강무역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지자 제3세력 남자가 재빨리 그것을 발로 차 멀리 보냈다. 발포. 박대위의 명령이 떨어지자 특수작전팀이 제3세력과 교전하며 옥상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다. 옥상 격돌. 총성과 섬광탄, 헬기 프로펠러 바람이 뒤섞이며 시야가 흐려졌다. 이수진은 난간을 넘어 떨어질 뻔했지만 헬기에서 내려온 로프를 붙잡았다. 그 순간 강무역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끝난 줄 알았나? 넌 아직 내 카드야. 제3세력 남자가 강무역을 향해 총을 쐈지만 탄환은 헬기 철제 난간을 스쳤다. 강무역은 그녀를 난간 안쪽으로 다시 끌어당기며 귓가에 속삭였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나와 가지 않으면 넌 살아서 지상에 못 내려간다. 숨겨둔 비밀 카드. 이때 그의 조끼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 송신기가 빛났다. 이수진이 눈치채고 이를 잡아챘다. 이건 뭐죠? 강무역이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진짜 폭탄 스위치다. 지금까지 본 건 전부 미끼였지. 이수진은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송신기를 헬기 방향으로 던져버릴지 아니면 비활성화 시도에 나설지. 단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할 상황이었다. 결심의 순간. 헬기 안에서 박대위가 소리쳤다. 하사. 선택해. 우리 쪽이냐 그놈이냐? 제3세력 남자는 반대편에서 외쳤다. 우릴 택해.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 이수진의 손이 송신기 위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냉정하게 굳어갔다. 송신기를 움켜쥔 이수진의 손에 힘줄이 솟았다. 그 작은 검은 기계 안에
건물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전자신호가 숨어 있었다. 강무역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걸 던지는 순간 폭발은 막을 수 없을 거다. 제3세력 남자가 반박했다. 거짓말이야. 그 신호기는 단방향이야. 내가 던져버리면 최소한 강제 기폭은 막을 수 있어. 헬기에서 내려온 로프가 바람에 흔들렸다. 박대위가 다시 외쳤다. 하사. 판단은 지금이야. 5초 안에 움직여. 5초 전. 이수진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순식간에 스쳐갔다. 훈련소에서 받았던 첫 가혹행위, DMZ의 밤, 전우들의 희생, 그리고 강무역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작전들. 그녀는 속으로 단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이 남자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3초 전. 이수진은 왼손으로 송신기를 쥔 채 오른손으로 난간을 잡았다. 강무역이 감지하자 손목을 붙잡으려 몸을 날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송신기를 난간 아래로 힘껏 던졌다. 0초 폭발. 송신기는 호텔 외벽을 따라 떨어졌다. 잠시 후 하층 어딘가에서 지지직 전자음이 들리고 이어지는 것은 폭발음이 아니라 거대한 전력 차단 소리였다. 호텔 전체에 불이 꺼졌다. 한순간 옥상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다. 암흑 속의 전투. 암흑을 깨는 건 헬기 조종석의 불빛과 총성뿐이었다. 특수작전팀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제3세력과 교전을 재개했다. 강무역은 혼란을 틈타 연문으로 몸을 날려 도망쳤다. 이수진이 로프를 잡으려는 찰나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허리를 잡아챘다. 제3세력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닿았다. 시간 없어. 내가 가진 정보가 필요해. 군에 가면 절대 그걸 못 밝힌다. 추락 직전. 그가 그녀를 끌고 옥상 반대편으로 달리려는 순간 헬기에서 사다리가 내려왔고 박대위가 몸을 내밀었다. 하사. 손잡아. 이수진은 잠시 멈춰섰다. 한쪽은 군의 품, 한쪽은 진실의 열쇠를 주장하는 제3세력. 결정은 단 몇 초 안에 내려야 했다. 강무역의 역습. 그때 지하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터졌다. 이번에는 진짜 폭발이었다. 건물이 흔들리며 콘크리트 파편이 하늘로 솟았다. 폭풍에 휩쓸린 이수진과 제3세력 남자는 난간 쪽으로 내던져졌다. 순간 강무역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내가 폭탄을 하나만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나? 탈출. 헬기 승무원이 재빨리 사다리를 흔들며 내려보냈다. 이수진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고 제3세력 남자도 함께 매달렸다. 헬기가 급상승하자 아래에서 호텔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그 속에서 강무역의 그림자가 불길 속을 걸어 나오는 것이 잠시 보였다. 공중. 헬기 안 박대위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하사 무사해서 다행이다. 하지만 그놈 살아있어. 이수진은 창밖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알아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한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의 시선은 멀리 불타는 호텔을 넘어 서울 도심 어딘가로 사라진 강무역의 그림자를 따라갔다. 다음 순간 제3세력 남자가 입을 열었다. 넌 이제 선택해야 해. 군과 함께 안전하게 살 건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그를 끝장낼 건지. 헬기 안은 폭발 직후의 매캐한 냄새와 긴장으로 가득했다. 프로펠러 소음 속에서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수진은 옆에 매달려 있던 제3세력 남자를 곁눈질로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검은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익숙했다. 어디선가 오래전에 본 듯한. 박대위가 무전을 놓으며 그를 향해 말했다. 정체를 밝히시오. 군 작전에 개입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남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이수진의 숨이 멎었다. 제3세력의 정체. 그 얼굴은 민혁 중사였다. 작년 DMZ 작전에서 실종 처리된 이수진의 동기이자 가장 믿었던 전우. 이수진이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민혁? 넌 죽었다고. 민혁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죽은 척해야 했어. 군 내부엔 이미 우리 편이 없었으니까. 박대위가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제3세력이라 불리는 그레이 울프와 연결됐단 건가?
민혁은 대답 대신 헬기 바닥에 던져진 방수팩을 가리켰다. 그 안에는 군사 기밀 문서와 USB가 들어있었다. 진실의 조각. 민혁이 말했다. 이 안에는 DMZ 작전의 전말과 강무혁이 수행한 비밀 임무의 증거가 있다. 그리고 너 수진. 내 무전이 없었으면 이 자료는 절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다. 이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그날 내가 보낸 암호 그게 진짜 자료 위치였어? 맞아. 그래서 강무혁이 널 절대 놓지 않으려 한 거다. 군사령부 같은 시각. 서울 용산 지휘부.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받고 있었다. 장관이 차갑게 물었다. 호텔 폭발의 배후는? 정보참모가 답했다. 강무혁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그의 위치를 놓쳤습니다. 폭발 직후 민간 헬기로 이탈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총장이 이를 악물었다. 그 자식 곧 반격할 거다. 강무혁의 은신처밤 9시. 강무혁은 어두운 창고 같은 공간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화면에는 헬기 내부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민혁. 살아있었군. 그리고 수진, 넌 여전히 이용 가치가 크다. 노트북 옆에는 새로운 폭탄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목표는 서울 중심부. 헬기 귀환. 헬기는 비밀리에 운영되는 군 외곽기지에 착륙했다. 바로 군사 경찰 MP들이 몰려와 이수진과 민혁을 분리하려 했다. 박대위가 제지했다. 그는 나와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민혁 중사가 가진 자료는 국가안보와 직결됩니다. 기지 내 임시작전실로 들어간 세 사람. 민혁은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USB 속에는 민간인 학살 사진과 군 고위층의 서명이 찍힌 작전 명령서가 있었다. 진실과 선택. 박대위가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이걸 공개하면 군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거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건가? 민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부패한 군대라면 무너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한다. 이수진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다. 군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부딪혔다. 불청객의 전화. 그때 이수진의 개인 위성폰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 없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강무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잘 들리나 하사?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내 다음 목표는 내 전우들이 될 거다. 이수진이 이를 악물었다. 내 협박은 더 이상 안 먹혀. 강무혁이 낮게 웃었다. 그럼 내 눈앞에서 증명해주지.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통제실 모니터에 갑자기 붉은 경보가 떴다. 도심 중심부 폭발물 신호감지. 예상 기폭 시간 2만. 이수진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인다. 군사령부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다. 전군 병력 주의. 도심 내 폭발물 탐지 신호 감지. 예상 기폭 시간 T-1만 4,500. 이수진은 민혁 박대위와 함께 장갑차에 올라탔다. 차량은 시속 100km로 시내 도로를 질주했고 양쪽 도로엔 경찰과 군이 도로를 봉쇄하고 있었다. 민혁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다. 폭발물은 최소 3개. 위치는 강무혁이 이전에 썼던 은신처와 연결된 장소일 가능성이 높아. 박대위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 말은 일부러 우리가 찾기 힘든 곳에 설치했다는 거군. 첫 번째 수색 종로 지하터널. 첫 탐지 지점은 종로 하수도 터널. 비 오는 밤이라 수위가 높아 장비 반입조차 쉽지 않았다. 이수진이 무전으로 명령했다. EOD팀 진입 시작. 3인 1조로 움직인다. 혹시라도 강무혁이 남겨둔 함정을 조심해. 터널 안 물살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전방 손전등 불빛 사이로 금속 상자가 보였다. EOD 대원이 접근하자 상자 위에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첫 번째는 미끼다. 박대위가 이를 악물었다. 놈이 우릴 가지고 노는군. 두 번째 수색 남산 방송타워. 민혁이 지도를 가리켰다. 다음은 남산. 여긴 도심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어 폭발 시 전파와 네트워크 혼란을 극대화할 수 있다.
헬기를 타고 남산 정상에 도착한 순간 감시탑 밑에서 작은 깜빡임이 포착됐다. 박대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안에는 폭발물 대신 작은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강무혁의 얼굴이 나타났다. 강무혁의 메시지. 잘 왔다, 수진. 내가 나를 찾으려는 이유는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 도시에 남아있는 한 시계는 계속 간다. 그의 뒷배경에는 다른 장소가 비쳤다. 광화문 광장의 한 구석, 시민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다니고 있었다. 이수진이 숨을 삼켰다. 그곳이 진짜 폭탄 위치다. 마지막 타겟 광화문. 장갑차와 군 트럭들이 일제히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시민 대피가 시작됐지만 군중 속에 폭발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시민을 방패로 삼고 있어. 무차별 대피는 오히려 시간만 잡아먹는다. 이수진이 결단을 내렸다. 내가 직접 들어간다. 민혁, 넌 지원하고 박대위는 외곽 통제. 위장 침투. 이수진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 귀에 꽂은 이어피스를 통해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신호 강도가 오른쪽 광장 끝에서 급격히 올라간다. 거기 야외 무대 아래쪽이다. 그녀가 무대 밑 구조물로 내려가자 금속 케이스가 드러났다. 타이머는 2815를 가리키고 있었다. 폭탄 해체 시도. EOD팀이 합류했지만 장비를 전부 펼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이수진이 직접 케이스를 열었다. 내부 회로는 군 표준 폭발 장치와 달리 민간 통신 네트워크를 트리거로 사용하는 변형형이었다. 민혁이 무전으로 외쳤다. 이건 내가 본 적 없어. 내가 차단하면 바로 예비 회로로 넘어간다. 즉 동시에 두 개를 꺼야 해. 함정 발동. 그 순간 무전이 끊겼다. 위쪽에서 강무혁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래, 수진. 내가 직접 해체하는 걸 보고 싶었어. 하지만 이번 건은 내가 죽든 살든 내가 이기는 게임이야. 타이머가 갑자기 500으로 뛰어올랐다. 광장 위에서는 아직 시민 대피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1분의 선택. 박대위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다. 하사. 실패하면 수백 명이 죽는다. 민혁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그걸 차단하면 강무혁의 위치 추적 기회가 사라져. 선택해, 폭탄이냐 그놈이냐. 이수진은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손으로 두 개의 차단 스위치를 동시에 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수진의 손이 두 개의 차단 스위치를 동시에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리고 심장을 찌르는 초단위의 긴장감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민혁의 목소리가 무전에서 다시 잡혔다. 하사, 각도 정확히 맞춰야 해. 동시에 눌러야 예비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다. 박대위의 목소리는 한층 급했다. 시민 대피 80% 완료. 더는 시간 없어. 이수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스위치를 꾹 눌렀다. 찰나의 순간. 빨간 타이머가 5에서 정지했다.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다. 안도의 숨. 광장 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흩어지고 있었다. 박대위가 헐떡이며 무전으로 말했다. 폭발물 해체 확인. 사상자 없음. 민혁의 목소리에도 안도와 동시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좋아하지만 강무혁의 발신 신호가 완전히 끊겼다. 그놈은 이제 유령이 됐다. 단서. EOD팀이 회수한 폭탄 내부에는 GPS 모듈이 있었지만 이미 과열로 녹아버린 상태였다. 그러나 이수진이 회로의 한 구석에서 미세한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그 조각에는 MS-4호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민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건 미군 특수작전 장비 코드다. 강무혁이 국제무기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 박대위는 이를 듣고 즉시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국내 작전만으로는 안 된다. 국제공조를 요청해야 한다. 기지 복귀. 새벽 1시 비밀 기지로 돌아온 세 사람은 작전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다. 민혁은 자료와 장비를 꺼내며 말했다. 강무혁은 이번 폭탄 사건으로 시간을 번 거다. 그 사이 그는 다음 목표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수진이 물었다.
다음 목표 어디라고 생각해? 민혁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청와대. 갈등. 박대위가 즉각 반발했다. 그건 추측일 뿐이다. 국가 최고 보안 시설을 목표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민혁의 표정이 굳었다. 말이 안 된다고? DMZ에서 민간인 학살 명령을 내린 것도 말이 안 됐지. 그 명령서에 사인한 사람 중 일부가 청와대에 있어. 이수진은 둘 사이에서 시선을 옮겼다. 민혁의 말이 사실이라면 군 내부뿐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핵심까지 썩어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를 믿는 순간 그녀는 군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될지도 몰랐다. 또다시 울린 전화. 회의 도중 박대위의 군용 위성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비밀번호. 그는 주저하다가 스피커폰을 켰다. 수고 많았다, 박대위. 처음에 낯선 목소리. 지금부터 작전에서 민혁 중사를 배제하라. 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이다. 민혁이 비웃었다. 봐라, 벌써 날 제거하려고 한다. 불안한 증거. 그날 밤 이수진은 민혁이 남몰래 USB를 복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아닌 어딘가 불안한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 묻자 민혁은 짧게 말했다. 모든 걸 군에 맡기면 진실은 묻힌다. 내 방식대로 가야 해. 이수진은 직감했다. 이 동료를 끝까지 믿어도 되는 걸까? 새벽 3시 서울 상공. 강무혁은 또 다른 폭발 장치 옆에서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타이머가 있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버튼을 누른다. 비 내린 도로 위로 검은 SUV 2대가 속도를 줄였다. 앞차에서 내린 남자는 우산도 없이 걸었다. 그가 강무혁이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그들의 복장은 민간인이었지만 발걸음은 군 특수부대 출신만이 가질 수 있는 절도와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강무혁이 짧게 말했다. 시간표 그대로 간다. 청와대 진입은 새벽 5시 30분. 목표는 C-구역 3층이다. 뒤쪽에 한 남자가 물었다. 혹시 방어선이 예상보다 강하면? 강무혁은 웃었다. 그때를 대비해 안쪽 협력자를 심어놨다. 군사령부 긴급회의. 박대위, 이수진, 민혁이 동시에 호출됐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위성 영상이 띄워져 있었고 청와대 인근에서 포착된 차량 동선이 표시됐다. 정보참모가 말했다. 목표 차량 2대가 20분 전 한남대교 북단을 통과했습니다. 진입 경로로 볼 때 청와대 C-구역이 유력합니다. 민혁이 곧장 반응했다. 저게 강무혁이다. 그리고 C-구역 3층은 국가작전 기밀 보관실이다. 작전 분리. 총장은 짧게 지시했다. 제3세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작전은 두 갈래로 나눈다. 박대위, 이수진은 공식 진입팀. 민혁 중사는 외곽에서 비공식 지원. 이 결정은 곧 민혁이 청와대 내부 작전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였다. 민혁이 이를 갈았다. 내가 없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박대위가 차갑게 말했다. 명령이다. 우린 군인이고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인다. 이수진의 흔들림. 작전 브리핑이 끝난 뒤 이수진은 홀로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민혁이 건넨 작은 USB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군 고위층 부패 증거와 DMZ 작전 영상이 담겨 있었다. 민혁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군에 넘기면 이건 절대 세상에 못 나온다. 그 순간 이수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지? 청와대 경계선. 새벽 5시 10분. 청와대 경계선에서 특수부대 요원들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철조망은 이미 일부 절단돼 있었고 CCTV 회로는 누군가에 의해 루프 영상으로 덮여 있었다. 박대위가 무전으로 지시했다. 팀 1 서쪽 게이트 진입. 팀 2 북문 대기. 이수진은 팀 1에 속해 서쪽 게이트로 다가갔다. 그러나 불빛 사이로 스치듯 민혁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분명 공식 투입 명단에 없었는데. 첫 교전. 서쪽 게이트를 통과하자 갑자기 총성이 터졌다. 강무혁의 부하들이 미리 매복해 있었던 것이다.
첫 사격에 팀일의 선두 요원이 어깨를 맞고 쓰러졌다. 이수진이 몸을 낮추고 반격 사격을 했다. 짧은 교전 끝에 부하 하나가 쓰러졌지만 나머지는 신속히 3층 방향으로 후퇴했다. 내부 침투. 박대위는 곧바로 추격을 명령했다. 이수진은 계단을 오르다 복도 끝에서 강무혁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놀랍게도 웃고 있었다. 역시 내가 올 줄 알았다. 그의 손에는 C-구역 3층 금고 열쇠 카드가 들려 있었다. 배신의 그림자. 그 순간 복도 뒤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다. 민혁이 나타났다. 박대위가 경악한 표정으로 외쳤다. 여긴 어떻게? 민혁은 대답 대신 이수진을 바라봤다. 이제 선택해. 그 자료를 내가 가져가야 한다. 군이 손대면 진실은 죽는다. 강무혁이 비웃었다. 하, 재밌군.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도 모르는 전쟁이잖아.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침묵. 한쪽은 군, 한쪽은 진실, 그리고 한쪽은 혼돈. 이수진의 손이 천천히 권총을 향했다. 그리고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렸다. 복도의 공기는 피 냄새와 땀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수진의 권총이 살짝 흔들렸다. 그 앞에는 강무혁, 그 뒤에는 민혁. 누구의 편에 서든 한쪽은 적이 된다. 그리고 둘 다 적일 수도 있었다. 강무혁이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다. 하사, 나를 쏘면 내가 원하는 진실은 묻혀. 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걸 전부 공개할 생각이야. 민혁이 날카롭게 웃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목적은 혼란 그리고 권력이잖아. 첫 발포.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민혁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권총을 뽑아 강무혁을 향해 두 발을 쐈다. 그러나 강무혁은 옆으로 몸을 굴리며 복도 모퉁이 뒤로 숨었다. 벽이 깨지고 파편이 흩날렸다. 박대위의 목소리가 무전에서 터졌다. 하사, 상황 보고하라. 이수진은 대답 대신 몸을 낮추고 복도 끝으로 돌진했다. 그녀의 목표는 한 명이 아니라 금고였다. 금고 앞. 강무혁이 먼저 도착해 금고에 카드키를 꽂았다. 철문이 칙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이수진이 뒤에서 외쳤다. 멈춰. 그 순간 민혁이 옆 통로에서 뛰어와 강무혁을 덮쳤다. 두 사람은 금고 문 앞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고 주먹과 팔꿈치가 오갔다. 피 튀기는 격투. 강무혁의 주먹이 민혁의 광대를 강타했고 민혁은 피를 뱉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강무혁의 팔을 꺾어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강무혁은 반대 손으로 작은 금속 장치를 꺼내 금고 안으로 던졌다. 이수진이 반사적으로 그 장치를 잡아냈다. 그것은 폭발 장치였다. 타이머는 130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과의 싸움. 박대위의 목소리가 다시 무전에서 들렸다. 폭발물이 감지됐다. 전원 철수하라. 그러나 금고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와 하드디스크가 있었다. 이수진은 이를 두고 나갈 수 없었다. 민혁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내가 폭탄 해체할게. 넌 자료를 챙겨. 강무혁이 피식 웃었다. 해체해도 이 건물은 오늘 끝난다. 결단. 이수진은 자료 일부를 전투조끼에 쑤셔넣고 나머지는 금고 속에 그대로 남겨뒀다. 그녀는 강무혁을 노려보며 말했다. 넌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 그 순간 강무혁이 주머니에서 연막탄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짙은 연기가 복도를 뒤덮었고 시야가 1엠도 채 되지 않았다. 시야 제로 총성. 연기 속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고 무언가가 바닥에 쓰러졌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자. 바닥에는 민혁이 한쪽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고 강무혁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탈출. 타이머는 여전히 18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수진은 민혁의 팔을 붙잡고 전력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폭탄 해체는 불가능했다. 그녀가 마지막 계단을 뛰어내린 순간 3층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터졌다. 충격파가 건물을 흔들었고 불꽃이 창문 밖으로 솟구쳤다. 새벽 6시 청와대 외곽.
구조 차량 안에서 이수진은 박대위에게 자료 뭉치를 건넸다. 박대위가 묵묵히 그것을 받았지만 시선은 이수진이 아닌 부상당한 민혁에게 향해 있었다. 민혁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강무혁은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그가 가진 나머지 자료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파괴적이야. 이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다. 폭발 직후 강무혁은 이미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검은 후드와 모자를 눌러쓴 그는 화물 컨테이너 사이로 몸을 숨기며 걸었다. 그의 손에는 위조된 여권과 국제 화물선 탑승권이 들려 있었다. 컨테이너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말했다. 남중국해로 가는 배달. 그쪽에선 너를 찾는 눈이 덜하겠지. 강무혁이 짧게 웃었다. 찾게 해줘. 그래야 내가 다시 움직일 명분이 생기거든. 군사령부 추적 시작. 청와대 폭발 사건 2시간 후 군 정보국은 강무혁의 움직임을 위성 영상으로 포착했다. 영상 속 그가 인천항 부두 7번 구역에서 사라진 시각이 정확히 기록돼 있었다. 정보국 요원이 보고했다. 부두 7번 구역 CCTV는 전부 먹통입니다. 누군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30분간 영상을 루프 처리했습니다. 박대위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독 행동이 아니다. 국제 네트워크가 뒤에 있다. 국제공조회의. 오전 10시 국방부 지하회의실. 이수진, 박대위, 그리고 미군 정보장교 로버츠 소령이 한자리에 앉았다. 로버츠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MS-4A 장비 코드, 그리고 청와대에서 회수한 하드디스크 안암호 파일. 이건 미 해군 특수전 사령부의 구형 암호 체계와 동일합니다. 민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강무혁은 미국 내부 정보망에도 접근했다는 건가요? 로버츠가 눈을 좁혔다. 그보다 중요한 건 그걸 가능하게 한 내부자가 있다는 거죠. 그 내부자는 한국군에도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내부 배신자의 흔적. 이수진은 청와대 작전 당시 회수한 일부 문서를 다시 확인했다. 그중 작전 코드명 블랙 타이드라는 파일이 눈에 띄었다. 내용에는 작전 지원 인원 명단이 있었고 거기에는 군 정보국 현역 대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수진의 손이 떨렸다. 그 대령은 그녀가 훈련소 시절부터 신뢰하던 인물이었다. 해외 추격 준비. 박대위가 결론을 내렸다. 강무혁은 인천에서 배를 탔다. 남중국해로 간다는 건 동남아를 경유한다는 뜻이다. 우린 그 전에 그를 잡아야 한다. 민혁이 비웃으며 말했다. 우린? 공식 작전으론 절대 못 잡아. 그 배에는 민간 화물이 실렸고 영해 밖에선 작전권이 없다. 이수진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비공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남중국해 공해상. 이틀 뒤. 남중국해 한복판을 항해하는 화물선 갑판 위 강무혁은 바람을 맞으며 위성폰을 꺼냈다. 전화 건너편 목소리가 낮게 말했다. 계획은 변경됐다. 목적지는 필리핀 마닐라. 거기서 블랙 타이드 최종 실행을 준비한다. 강무혁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마닐라 좋군. 거긴 내가 빚을 많이 진 도시니까. 마닐라 잠입. 이수진, 민혁, 박대위는 민간 신분으로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다. 로버츠 소령이 이들을 맞으며 짧게 브리핑했다. 강무혁은 현지 무기상 카를로스 리베라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거래를 마치면 블랙 타이드가 현실이 됩니다. 마닐라 밤거리. 마닐라의 어두운 골목. 네온사인 불빛 사이로 강무혁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리베라의 비밀 창고로 들어갔다. 이수진이 골목 반대편 옥상에서 그 모습을 조준경으로 지켜봤다. 민혁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다. 아직 움직이지 마. 그들이 거래를 시작하면 위치를 특정하고 동시에 진입한다. 함정. 그러나 창고 문이 열리자 리베라의 부하들이 갑자기 총을 꺼내 들었다. 그들의 총구가 향한 곳은 이수진이었다. 민혁이 경악하며 외쳤다. 젠장, 우리가 미끼였어. 그 순간 창고 옆 골목에서 강무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이수진이 군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USB가 들려 있었다. 강무혁이 조용히 말했다. 다시 만나서 반갑군 하사. 이번엔 내가 따라올 차례야. 마닐라의 밤 총성이 울릴 듯한 긴장 속에 이수진은 포위됐다. 그녀의 눈앞에서 강무혁은 USB를 흔들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건 군 정보국의 그 대령이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네온 사인이 번졌다. 이수진의 몸을 조준하는 총구는 최소 10개 이상. 그 중심에 강무혁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군 정보국 대령 최성규가 있었다. 이수진이 이를 악물었다. 대령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최성규의 표정에는 미안함도 변명도 없었다. 군대는 변하지 않아 하사. 나는 그 안에서 평생을 썩으며 기다렸지. 그리고 강무혁은 내가 필요로 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민혁의 목소리가 무전에서 날카롭게 터졌다. 하사, 그놈 말 듣지 마. 그는 청와대 폭발의 공모자야. 첫 총성. 대답 대신 리베라의 부하 한 명이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이수진 옆 벽을 스치며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다. 순간 옆 건물 옥상에서 민혁의 저격탄이 날아와 그 부하를 쓰러뜨렸다. 혼돈 속에서 이수진은 몸을 굴려 인근 차량 뒤로 몸을 숨겼다. 강무혁이 고함쳤다. 전원 사살하라. 창고 주변은 곧 총성과 섬광탄 그리고 고함으로 가득 찼다. 근접전. 민혁이 옆 골목에서 뛰쳐나와 이수진에게 던졌다. 탄창. 그녀는 탄창을 교체하며 좁은 골목길로 진입했다. 그곳에서 리베라의 부하 2명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고 이수진은 첫 번째 부하의 손목을 꺾어 무장을 해제시키고 두 번째 부하는 벽에 박아 기절시켰다. 그러나 총구가 다시 그녀의 옆머리에 닿았다. 뒤를 돌아보니 최성규 대령이었다. 배신의 전모. 최성규가 낮게 말했다. 하사, 넌 너무 똑똑해졌어. 그날 DMZ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공개하려 했을 때 이미 너는 죽은 목숨이었어. 이수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날 민간인 사살 명령, 그게 당신이었군요. 최성규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명령을 집행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명령서를 쓴 사람들, 그들이 진짜 괴물이지. 그 괴물들을 끌어내리려면 괴물이 돼야 한다. 블랙타이드의 실체. 강무혁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블랙타이드, 그건 단순한 폭탄 작전이 아니다. 국가 인프라, 금융망, 군 지휘 체계 모든 걸 동시에 마비시키는 48시간 암흑 계획이지. 그때 세상은 무너지고 우린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민혁의 목소리가 무전에서 다시 들렸다. 그건 테러야. 수십만 명이 죽는다고. 강무혁은 무전기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전쟁보다 빠르고 깨끗하지 않나? 반격의 시작. 민혁이 옥상에서 연막탄을 던졌다. 짙은 회색 연기가 골목을 뒤덮자 이수진은 순식간에 최성규의 팔을 비틀어 총을 빼앗았다. 그녀는 곧장 강무혁을 겨눴다. 여기서 끝내겠다. 하지만 강무혁은 이미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안에서 트럭 엔진 시동 소리가 울렸다. 추격전. 트럭이 창고 문을 들이받고 튀어나왔다. 이수진과 민혁은 각자 오토바이를 빼앗아 골목길을 질주했다. 마닐라의 복잡한 도심 속에서 총성이 오가고 차량들이 급하게 피했다. 트럭 뒷칸에는 대형 금속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EMP 발생 장치가 실려 있었다. 그것이 블랙타이드의 핵심이었다. 도심 한복판. 추격 끝에 트럭은 리베라의 또 다른 창고 앞에서 멈췄다. 강무혁과 최성규가 내리자 수십 명의 무장 인원들이 나타났다. 민혁이 이를 갈았다. 하사, 지금 들어가면 못 나와. 이수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긴 내 선택이야. 그녀는 권총을 고쳐 쥐고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창고 안 한쪽 벽이 열리며 거대한 EMP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위에는 카운트다운이 떠 있었다. 47만 5,958. 이수진은 직감했다. 이 48시간이 끝나면 세상은 완전히 바뀐다. 창고 안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거대한 금속 상자 위에 LED로 47만 5,958이 깜빡이며 줄어들고 있었다. EMP 장치의 중앙 코어에는 고주파 음이 울렸고 그 울림이 바닥까지 진동을 보냈다. 이수진이 민혁에게 속삭였다. 해체할 수 있습니까? 민혁은 잠깐 살펴보더니 이를 악물었다. 군에서 쓰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이건 군사급이 아니라 우주통신 교란 장비 수준입니다. 첫 충돌. 그 순간 창고 출입구가 열리며 무장 인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총성과 함께 탄피가 바닥을 덮었고 창고 내부는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이수진은 기둥 뒤로 몸을 숨기며 반격했다. 탄환이 금속 기둥을 때리며 불꽃이 튀었다. 민혁은 EMP 장치 옆에서 몸을 숙인 채 해체 도구를 꺼냈다. 박대위의 목소리가 무전에서 울렸다. 이수진 10분 안에 장치를 해체하지 못하면 공군이 이곳을 폭격한다. 감당할 수 있겠나? 그 전에 끝내겠습니다. 이수진은 대답과 함께 옆길로 뛰어들어 2명을 제압했다. 강무혁의 등장. 총성이 잦아든 틈 창고 2층 난간 위로 강무혁이 나타났다. 그는 방탄조끼 위에 어깨끈을 걸고 손에는 소총을 들고 있었다. 하사 선택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장치를 끄면 넌 군의 꼭두각시로 돌아가는 거고 켜두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수진이 숨을 고르며 소리쳤다. 그 새 세상이란 게 수많은 민간인을 죽이는 거라면 난 필요 없다. 강무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렇다면 넌 여기서 죽는다. 결전. 강무혁이 방아쇠를 당기자 총탄이 이수진이 숨은 기둥을 갈라냈다. 이수진은 몸을 낮추고 굴러나오며 2발을 쏘았다. 하나는 강무혁의 팔을 스쳤고 하나는 난간 뒤 철판을 뚫었다. 민혁이 절규했다. 하사. 시간이 없다. 해체 작전. 민혁은 코어를 열어 내부 회로를 드러냈다. 붉은, 파란, 흰색 케이블이 얽혀 있었고 그 위에는 디지털 암호 잠금 장치가 있었다. 민혁이 땀을 흘리며 말했다. 붉은 선을 잘라야 하는데 이놈들 가짜 색선을 몇 겹이나 깔아놨어. 이수진이 주변의 적을 제압하며 소리쳤다. 그럼 제가 시간 벌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요. 마지막 30초. 카운트다운은 30을 가리켰다. 민혁은 마지막 순간 붉은 선과 흰색 선 사이에 숨겨진 얇은 회로를 발견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부서지며 최성규 대령이 돌입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조준선은 민혁을 향했다. 그만둬. 그 장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 방아쇠. 이수진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의 권총이 먼저 불을 뿜었고 최성규 대령은 가슴을 움켜쥔 채 무너졌다. 민혁은 동시에 케이블을 잘랐다. B-이 하는 경고음과 함께 코어의 불빛이 꺼졌다. 폭발 직전의 정적. EMP 장치가 멈춘 순간 창고 안은 기묘하게 고요해졌다. 하지만 강무혁은 이미 후퇴 경로로 달아나고 있었다. 이수진이 그를 뒤쫓았다. 최후의 추격. 마닐라 항구 쪽 골목. 강무혁은 작은 보트에 뛰어오르려 했지만 이수진이 그를 붙잡았다. 2 사람은 부두 위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칼과 주먹이 오갔다. 결정적인 순간 강무혁이 칼을 치켜들자 이수진이 그의 팔을 꺾어 바다로 날려버렸다. 강무혁은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넌 결국 그들의 편이군. 마닐라의 새벽. 태양이 떠오를 즈음 해안가에는 군과 현지 경찰이 도착했다. EMP 장치는 완전히 해체됐고 생존한 적들은 체포됐다. 박대위가 이수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수고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이수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압니다. 이런 괴물들은 또 나타나니까요. 며칠 후 군 정보국 기밀 서버에서 대규모 해킹이 감지됐다. 그 안에는 블랙타이드 2.0이라는 새로운 파일명이 떠 있었다. 이수진은 깊게 숨을 내쉬며 권총을 손질했다. 이 싸움은 계속된다.